제6회 블록페스타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선 발표자께서 많은 논제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 현황 그리고 글로벌 동향과 비추어 어떠한가 요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 보시려면요. 이렇게 법 2개 그리고 관련 당국 3곳 그리고 민간단체 2곳을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좀 보여드리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이제 비트코인 2008년에 출현하면서 시작이 됐죠. 보시면 왼쪽에는 컨트리뷰션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 많은 컨트리뷰션들이 그때 평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너무나 많은 악용 사례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규제 당국과 이제 관련 법령 이쪽에서는 당연히 리스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슬이 펄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제가 지금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민명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공통의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상자산이라고 할 때마다 이 용어 과연 타당한가 한 번씩 물음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시작된 대책을 볼까요?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긴급 대책 발표. 가상통화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용어도 없었어요. 저희 암호화폐, 가상통화 어느 말로든 다 불리웠던 시대입니다. 그게 2017년이었습니다. 긴급 대책 용어만 봐도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실 수 있죠. 그리고 2018년 초에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요. 이 2개의 정책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그 2가지 금기 사항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국내에서의 발행 금지, ICO 금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법인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금지입니다. 외국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 2가지의 금지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독특한데 이것이 어느 법령에 있느냐? 법령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국에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이 시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논의와 고민을 하면서 이 2가지 대책을 일단 발표한 것이 지금까지 시장에 유효하게 내려오고 있는 금지사항이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어디서든 찾아보실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 규율 마련, 긴급대책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러한 그 위에 2가지 지침만 있는 채로 또 수년이 지납니다. 이 사이에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스킵하고요. 2021년 3월에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새로운 자산이 자금 세탁에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됐거든요. 이 새로운 매력적인 것, 익명성이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투자가 붐이 일어나는과 동시에 악용 사례도 붐이 일어나게 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요. 은행들이 부담하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도 부담하라라는 권고안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우리도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 권고안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특정금융정보법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금융회사 등이 자금 세탁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규정한 법입니다. 이 당시 이제 보시면은 2021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된 그걸 제가 그대로 떠왔는데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당시 저희 가상자산업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를 규정하는 법에 갑자기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누구인지 정의 규정이 여기에서 쭉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도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정의 규정을 특근법에 두고 있지 않잖아요. 은행법에 있어야 하고 보험업법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직 기본법이 없지만 이용자보호법만 있지만 우리도 나중에 기본법상 사업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용자보호법이 얼마 전에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도 좀 깔끔하게 바뀌기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그 법 체계적으로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규정하기 위한 법에 사업자 정의 규정을 넣고 그 규정을 그대로 이용자보호법에 떼다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는 이용자보호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하고 당국의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고 수리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특정금융정보법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수리를 하고 변경 신고하고 신고 유효 기간이 언제냐 이런 것들이 그대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업자들이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FIU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 방지 기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당국인 FIU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지침과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의무만 규정된 상태로 또 몇 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테라루나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당시에 테라루나 이슈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자 사례가 양상이 되었는데 당장 법령은 없고 어쩌냐라는 고민들을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했고, 그래서 당시 많은 국민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던 5개의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모여서 법은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뭔가 좀 기준을 정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것이 저희 닥사의 출범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테라루나 이슈와 FTX 이슈 사이, 가장 이제 그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서 이용자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모여서 출범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22년부터 24년 법 시행 전까지 저희 닥사에서 몇 가지 지침, 이제 자금세탁 방지 법만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굉장히 많은 매월 매주 단위로 대표님들, 담당자분들,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서 가이드라인이나 사기 사례 알림이라든지 미신고 사업자 제보 방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율 규제들입니다. 제가 뒤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저희 닥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 규정화되지 않은 민간 단체입니다. 민간 자율규제 기구입니다. 그 때문에 역할과 기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리 사업자들이 모여서 스스로를 규제하면서 2년여간 이 규제를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계 자율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리고 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지금 2017년부터의 플로우를 쭉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말로 법명이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사실 이 당시 아까 민병대 의원님도 함께 계셨는데요. 민병대 의원님 계실 때도 국회에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 19개 정도의 법안을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등등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루나 이슈 사태가 좀 촉발이 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규정들, 공통된 부분들만 일단 모아서 집약적으로 빨리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기본법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1단계 입법이라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실 때 1단계 입법, 2단계 입법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 법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모든 정책을 총괄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법은 5개의 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5개의 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법이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확장돼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2가지 포인트는 하나는 이용자 자산의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규제.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용자 자산엔 2가지 있습니다. 예치금 그리고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2종류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의 보호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도 저희 사업자들이 닥사의 자율규제 안으로 준수해 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 몇 가지는 있지만 중요 내용들은 대부분 기존에 실효적으로 작동하던 자율규제가 공적 규제에 흡수된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이것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단독 법안으로는 글로벌리로 봐도 저희가 거의 최초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이 금지는 이제 완전히 새로 도입된 거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치 주식시장처럼 이제 시세 조정 행위라든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고 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 조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 거래를 금지를 하려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누군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하라고 시키는 거냐? 이 법은 저희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같은 거래소들에게 그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시장 질서 지킴이로 삼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역할과 부담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이 법을 수범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25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되고요. 그 거래가 적출이 되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가를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의심된다.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확실하다 싶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상거래 상시감시 적출 심리 모두 거래소의 의무가 되죠. 예전에는 사실 모니터링은 거래소들 계속 해왔습니다. 뭐라도 좀 이렇게 이상한 게 있으면 알아야 되니까 모니터링 했지만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우리 고객분들 괜찮은가? 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래가 양상이 보여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법을 통해서
횟수 제한이나 주문 제한 등의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의무, 다음 페이지 갈까요? 누가 관리하느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부 컨트롤 타워를 쥐고 계시고 그 일부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에서 각 사업자들이 이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합니다. 그래서 관련 당국 세 가지의 그 역할을 모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용자보호법을 한번 코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이라는 말 그대로 이 가상자산이 탄생해서 거래 지원에서 일반 이용자분들과 만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용자보호법이니까요. 그래서 펼쳐놓고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보면 공적규제가 지금 작동하는 것이 이 정도이고 발행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부터 발행이 아예 국내에서 금지가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규정도 현재는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용자분들께 이 자산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래 지원에 해당하는 그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통 이후에 사업자 행위 규범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법령이 없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모든 공백들은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공백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닥사에서 여러 가지 자율 규제안을 가동을 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닥사에서 거래지원 모범 사례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자율규제안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규제안으로 지금 현재 이런 그 공적규제의 공백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입니다. 블록미디어에서도 이렇게 기사화했는데요. 국민연금 해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해외 연기금입니다. 그 국민연금이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의 주식에 투자를 했고 수백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봤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우리나라 업비트나 코이빗이나 코인원이나 뭐 곱박스, 빗썸 같은 거래소인데 뭐가 다르길래 이 주요 해외 연기금이 이 거래소의 주식에 투자하는가? 일단 첫 번째는 법인기관 투자자 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기관 투자자가 2018년부터 그 진입이 금지됐고 그래서 1% 미만입니다. 근데 여기는 70%,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기관과 법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기관 투자자들이 수요가 없느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보니까요. 지금 작년이 첫 신고였는데 가상자산의 경우에 130조가 해외에 있고요. 그 법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게 120조에 달합니다. 굉장한 수요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지금 또 코인베이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파생상품의 세계 점유율 확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는 파생상품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파생상품 서비스에 대한 선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에 없느냐? 작년 8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인데요. 5월 동안에 바이낸스에서 거래한 총량 중에 583조가 우리나라에서 거래한 양인데 그중에 98%가 선물 거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거래를 한 거죠. 이 당시에 국내 거래 규모가 694조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 규모만큼을 해외에서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시장 참여가 허용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서 코인 좀 대신 사줘라는 미국인의 요청까지 받으시는 분이 생기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마에 270석을 확보한 그 당시를 제가 캡처한 사진이고요. 지금 그 공화당에서 후보가 당선이 됐죠. 이 후보는 아까 여러 연사께서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법안, 전략자산으로 삼겠다는 법안을 상원에 올린 그런 당입니다. 거기서 지금 대통령이 배출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전체 산업 전반의 틀을 흔들 만큼의 큰 파급력을 가지기 마련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이제 아까 여러 연사께서 저 포함해서 말씀드린 법인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서 못하면 해외로 가는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자금과 국민분들이 오히려 국내 시장의 이용자 보호가 탄탄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용자 보호가 소홀할 수 있는 해외 시장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가는 수요를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노력에 또
보답하는 의미에서 많은 정책 개발이 또 이루어져야 하고요. 저희 거래소 역시 더 많은 자율 규제안 그리고 공적 규제를 수범을 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탄탄한 장치를 잘 갖추어 나가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완돼서 참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IT 스타트업 기업에서 10년 만에 수조 원의 자산을 다루고 수천의 고용을 창출한 이 산업이 허무하게 경쟁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